조선인 여인과 좀 대면하기가 민망해서 위안소도 간다. 일도 치르고 그런 상투적인 대화도 하고 원하는 대로 팁도 준다. 안녕하세요. 고작가의 휴먼 레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최영우라는 남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최영우라는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포로 감시원으로 그 활동을 했었고, 해방 뒤에는 이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책으로 이제 그 외손자가 출간을 한 거죠. 그 유고작을. 그래서 이제 그 일대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가 태어난 곳은 그 춘향전으로 유명한 전북의 남원으로 양반 지주의 가문이었다고 해요.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작은 아버지가 그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근대화 물결이 일어나고 반상의식이 구태 문화가 되면서 이제 그 지주의 가세도 점점 이제 자신의 집안이 조금 몰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일제 말기인 1942년에 일본어 사용 가능자, 보통학교 졸업자 이상의 학력의 소유자만 그 포로 감시원 채용 공고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지금의 군무원이죠. 그런데 이때 작은 아버지가 그에게 좀 추천을 했다고 해요. 여기 가봐라. 군인이 아니라서 총칼을 들고 싸울 필요도 없고 외국인 포로를 감시하는 거라서 힘들지도 않다.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하더라. 너가 평소에 이제 우리 남원을 그 시골이라고 좀 따분해하지 않았냐. 동남아시아는 영국과 네덜란드의 식민지니까 그들의 선진 문물을 네가 이렇게 좀 경험할 수 있을 거다. 한번 가봐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는 작은 아버지의 말에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최영우는 덧붙이기를, 우리 집안은 전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디선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몰랐다. 이렇게 책에 해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통 학교까지 졸업을 했잖아요. 과연 그는 몰랐을까요? 보통 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독립운동에 관심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말인가요? 또한 그의 고향은 남원이에요. 이제 지리산이랑 가깝단 말이야. 일제 말에 이미 그 해방을 눈치챈 젊은 지식인들이 징병제로 끌려가기 싫어서 당시 지리산에 숨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 이병주 작가의 소설 그 지리산에도 나오죠. 보광당이라고 이제 그런 것을 결성해서 일제에 한 거를 미리 해방 전부터 빨치산이 되어서 했었던 거죠. 아니, 이런 지리산 근처에 살았는데 그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건 마치 그 독일 나치 정권 때 그 버스 기사와 철도 기관사가 매일 유태인들을 실어서 어디론가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는데, 항상 맨날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어디로 이동시키는지 몰랐다. 그 최종 목적지를 알 수 없었다. 라고 나중에 이제 진술하는 거랑 좀 같은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맨날 이동시키는데 모를 수가 있을까요?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모르려고 했기 때문에 몰랐을 수밖에 없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최영우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마당에 그 첫째인 장남은 집에 남아 있어야 되고 차남인 내가 가야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돈을 벌러 가게 되는데요. 지원자들은 처음에 부산 서면의 노구치 부대에 모였는데, 이제 2개월 동안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총칼 그런 것을 다루는 훈련도 받은 다음에 말단 병사의 취급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인도네시아에서 느낀 점들, 뭐 좀 그런 것들을 이제 책에 기록을 해 놓았어요. 일제강점기의 서러움이나 힘겨움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단 말이죠. 제가 문장들을 몇 개를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포로 감시원들은 좋은 양옥을 숙소로 배정받았다. 파견 근무를 나가게 되면은 온천을 간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일을 할 때는 그곳에서 가장 높다는 16층짜리 대동아 극장에서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를 보던 중에 빈대한테 물려서 끝까지 보지 못하고 나왔다. 석양이 지면은 유일한 운동인 배드민턴을 친다. 그 휴일이 되면은 인도네시아의 말랑거리를 구경하는가 하면 위안소도 간다. 인도네시아 위안소에는 원주민, 화교, 조선인, 대만인, 만주인, 네덜란드인 등 여러 다양한 국적의 여성들이 있다. 그런데 나는 조선인 여인과 좀 대면하기가 민망해서 그 이국의 여성,
그러니까 좀 까무잡잡한 피부의 여인을 찾는다. 그래서 일도 치르고 그런 상투적인 대화도 하고 원하는 대로 팁도 준다. 그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 인도네시아에 끌려갔던 위안부 할머니 중에 정서운 할머니라고 있어요. 그 할머니는 1924년생으로, 그러니까 이 책의 주인공 최영우와는 1살 차이가 나는데요. 아마 이들은 이제 그 당시 인도네시아 위안소에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얼굴을 마주쳤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하여간 그 일제강점기 격동의 시기를 이렇게 평화롭게 행복하게 그 보냈다는 것이, 저는 이런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믿어지지가 않았고 놀라웠고, 이것을 만약에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던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이들의 주말 일상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을까. 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 포로 수용소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그 당시에 이제 포로는 한 5,000명 정도를 관리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곳은 이제 철조망이 둘러싸져 있어서 외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포로들은 네덜란드인, 뭐 영국인, 호주인, 혼혈, 뭐 황인종, 백인종, 머리색, 피부색 모두가 다양했다. 이들은 일본군의 군기가 잡혀 있어서 차렷, 경례 이런 것들을 잘했고 노역에 동원이 되기도 했으며, 이들은 이제 의복이 거의 지급되지 않아서 반나체로 좀 생활을 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것이 항상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좀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어요. 그 포로에게 먹을 것을 부족하게 주는 이유는 그 당시 이제 일본이 갈수록 이제 보급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일단 포로니까 넉넉하게 배불리 먹일 이유가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굶길 수도 없단 말이죠. 왜냐? 그 제네바 협약에 그 전쟁 포로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지켜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주기는 주되 죽지 않을 만큼만 주겠다. 뭐 이런 거였죠. 그 한마디로 우리는 너희를 학대하는 게 아니야. 만약에 니들이 잘못된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일본군의 잘못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을 감시한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 때문이야. 이런 말을 이제 일본은 하고 싶었기 때문에, 주장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선인들을 굳이 뽑아서 이제 포로 감시원으로 채용을 했던 거죠. 그 제 생각에 조선 포로 감시원들이 그 포로들을 대할 때 좀 결코 우호적이었을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일단 피부색, 뭐 언어, 종교 모든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동질감이 생길 만한 건덕지가 하나도 없단 말이죠. 거리두기를 하고 좀 배타적으로 대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잠시 인도네시아 당시 상황을 살펴보자면,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에게 몇백 년간 통치를 받았었죠. 그러나 이제 일본군이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새롭게 들어온 일본을 반기게 되었는데요. 그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그 일본과 네덜란드의 관계, 그 두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일본은 인도네시아를 처음에 점령했을 때 그 네덜란드인들에게 처음에는 자치권을 조금 허용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1942년 이후 그 자신들에게 전황이 불리해지자 네덜란드 민간인들을 수만 명을 한 곳에 억류하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데요. 그래서 뭐 날마다 시체가 떠내려가고 사소한 병에도 의약품이 없어서 치료를 하지 못하고 사망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이제 이것은 종전 후에 일본인을 포함한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이 전범 용의자가 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 진주만을 공습했던 일본이 그 1942년에 그 미드웨이 해전에서 패전을 하면서 그 전세는 연합군 측으로 기울게 되었고, 그래서 일본인 병사들은 이제 보급 물자가 끊겨서 거의 기아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포로들의 식사도 형편없었겠죠. 그러나 여기서 일본은 끝까지 발악을 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굶주린 연합군 포로들을 태국의 철도 건설과 섬의 건설 노역 현장으로 포로들을 보내는 거죠. 이때 동남아시아의 더위, 뭐 이질, 말라리아, 뭐 영양실조, 강제 노역 뭐 등으로 이제 포로의 다수들이 사망을 하고, 이때 최영우는 이들을 이동시키는 임무를 맡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극장에 영화도 보러 가고 뭐 위안소도 다니고 했던 거죠.
그 최영우는 그 하루는 이제 포로에게 지금 도쿄 대공습으로 인해서 일본이 제가되고 전쟁이 되게 불리한 상태이다, 일본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 포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친한 친구처럼 반가워하면서 그렇다, 이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된다, 너 사실 코리아인이지? 라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이때 최영우가 자동 반사적으로 아니, 나 일본인이야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 조선어를 말살시키고 뭐 태어나 보니까 식민지였고 뭐 그래서 3.1운동도 경험하지 못했고 1923년생이니까 뭐 그래서 뭐 이런 말이 나왔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는 이제 일본이 패전하고 있지만 아주 오랫동안 이제 천황 그런 숭배 그런 사상이 세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말을 한 이유는 그만이 알겠죠. 아무튼 일본은 원자폭탄을 2대 맞고 나서 정신 차리고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제 포츠담 선언문 10항 보면은 그 포로를 학대한 이들은 처벌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영우는 그 형무소 생활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곳은 자유는 없었지만 고문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밥도 제때 나오고 다만 이제 양이 좀 적었다고 해요. 뭐 이런 말을 이제 책에 남기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는 이제 나중에 그 전범 재판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방과 죽음이라는 그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때 일본군 장교와 조선인 포로 감시원들 일부가 사형 선고를 당하기도 해요. 최영우는 하지만 이제 무죄로 석방되어서 그는 1947년에 고국으로 약 5년 만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해방된 조선에서 말수가 적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요. 원래는 자신감이 많고 이제 말수도 많았다고 써 있더라고요. 그 외손자의 기록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는 자신이 자진해가지고 채용 공고에 지원한 거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전자인 동시에 전쟁 범죄의 용의자였던 거죠. 책을 보면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소원이 적혀 있어요. 자신이 감시원과 전범으로 살았던 그 마지막 싱가포르에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 뭐 그런 소원을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통일을 하니 많이 분단이 되니 많이 하고 있었을 때 그는 해외여행을 꿈꾸었던 거죠. 그러나 이제 싱가포르에 가지 못하고 2002년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 위안부에 끌려갔었던 정서운 할머니는 그로부터 2년 뒤에 한국 땅에서 숨을 거두는데요. 최영우는 포로감시원 공고에 지원을 했을 당시에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이 땅의 조선인들 모두 다 같은 공범이야. 응? 다 똑같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아서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어떻게 딱 단정을 짓기는 어렵지만, 하지만 그 시대에는 참으로 이제 치열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간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1세기의 우리는 그때의 그들을, 그리고 현재 지금 기리고 있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늘의 영상은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